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과거의 경기 사이클이 국내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공장 짓고 이런 투자 외에 또 다른 투자가 뭐가 있냐라고 보면 부동산입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냐 안 좋냐. 그래서 올해 내년에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특히 부동산 경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중국을 봤을 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은 무조건 성장이었어요. 그 성장을 기반으로 부채가 쌓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게 기존의 스킴이었다면 이제는 그 성장이 줄어들었는데 부채가 쌓이고 있다는 게 경각심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성장이 고꾸라지면서 부채가 더 늘어버리면 일본의 케이스로 갈 수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얘기예요. 빈센트님한테 좀 긴급히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중국 쪽 상황 때문에. 네. 중국 쪽 상황이 일단 뭐 부동산 쪽도 좀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만 일단 물가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디플레이션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보니까 전월비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뭐 0.2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7월께 마이너스 0.3이었나요? 전년 동월비로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중국은 진짜 뒤로 가는 겁니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물가가? 일단 어떤 한 국가의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을 판단하기 전에 어떠한 경제 지표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흔히 쉽게 물가 지표를 갖고 볼 수 있죠. 물가 지표는 두 가지죠. 소비자가 내는 물가 지표가 있고 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체가 주로 내는 물가 지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역성장, 그러니까 뒤로 뒷걸음질 친다면 우리 흔히 그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금융시장에서는. 하지만 사전적으로는 GDP 디플레이터라고 해서 GDP가 한 국가의 총 생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감안한 게 또 물가가 있어요. GDP 디플레이터. 이것이 역성장할 때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술적인 것과 시장 참가자들의 괴리가 조금 있는데 어쨌든 중국은 지금 물가 지표가 전부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역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원인이 뭘까라고 보면 소비가 부진해요. 일단 소비가 안 돼. 수요가 부진합니다. 수요가 부진하니까 특히 중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게 크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소비가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기업체들이 생산을 덜하게 되고 물건 가격이 내려가고 그게 다시 메비우스 띠처럼 소비자 물가를 끌어내리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악순환. 말 그대로 악순환. 그렇죠. 소비가 안 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좀 코로나19 이후로 리오프닝을 올해 초에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작년 연말, 올해 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뒤늦게 리오프닝을 했는데 그래서 세계에서도 야 중국이 풀리면은 그래도 글로벌 경기 좀 좋아질 거야. 기대를 했는데 완전 엇나갔죠. 기대감이 너무 컸고요. 왜 이렇게 소비를 안 할까요? 자산 가격 때문인 건가요? 뭘 봐야 될까요? 일단 소비는 소득의 함수입니다. 좀 어려운 말을 좀 드리자면 경제 101에 나오는 건데 소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흔히 소득의 함수라 그러는데 소득을 구성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이죠. 하나는 웨이지, 즉 월급, 고용시장이 담당하고 또 하나는 웰스라 그래서 우리 흔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웰스는 부동산 아닙니까? 이 고용시장과 부동산, 중국 지금 어떠냐? 다 깨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깨지고 있고 임금, 고용시장도 최근에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청년 실업률이 20.8%를 넘다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 이제 청년 실업률 통계 발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면 거의 그냥 20%대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5명 중에 1명은 청년은 실업이고 근데 현지에서 체감하는 건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훨씬 더 높은 거고 그리고 오늘 뒤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중국의 민영 개발 업체, 부동산 PF 업체가 하나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비구이 위안. 맞습니다. 그 비구이 위안이 헝다보다 부채가 한 4배 정도 많아요. 1위 업체였으니까. 우리나라 한화로 한 255조 정도 되는데 문제는 규모보다도요. 이 부동산 건설 업체가 부동산 PF 업체가 고용하는 청년 실업 수가 또 엄청 낮다라는 것이죠.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고용하는 청년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중국 당국이 왜 이 타이밍에 청년 실업률을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인가. 헝다 사태 이후에 부동산 업체들의 연쇄도산이 고용시장에 이미
뭐 다다음 달, 다음 분기 보지 않더라도 악순환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러면 그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고 자산도 그렇고 고용시장도 그렇고 양방으로 얻어맞고 있으니 네. 중국 경기는 뒤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네. 야, 일단 최근에도 보면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그래서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춰잡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원래 올해 초에 그 뭐 정치 행사 때도 중국이 5% 네. 안팎의 성장을 하겠다. 희망한다. 예, 그걸 목표로 잡았죠. 네네. 그 호플리.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혹시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상황에서 상반기 1, 2분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네.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요. 네. 하지만 지금 나오는 3분기 때 월간 지표들이라든지 예. 우리가 모두 얘기했던 디플레이션 압력을 감안하면 실제 오자는 보기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중국을 제외한 모든 IB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만 5% 얘기하고 있고 전 세계는 안 돼. 잘해봐야 4%도 네, 4에서 3%까지 3%요? 네, 3% 후반에서 4%까지도 전망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어떤 일이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네. 작년 연말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을 때 정확히 2월 달 중순 이후에 예. OECD, IMF, 월드뱅크가 글로벌 성장률을 상향 조정합니다. 작년에는 올해 2월에. 올해 2월에요? 네. 월드뱅크가 상향 네, 조정했다고요?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해요. 어허.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았는데 예.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니 IMF, OECD, 월드뱅크, 글로벌 경제의 컨센서스를 이끌어가는 주요 기관들에서 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그 이유로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래서 상향 조정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네.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네.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많이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이거는 네네. 전 세계가 다 틀린 거죠. 월드뱅크, 뭐 IMF, OECD 네. 다.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이런 프로에 나오면 전망을 하는 입장에서 매번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정에 의한 전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계 경제도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예. 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다면 네.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상당 부분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전망치를 올려놨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상과 달리 가정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력값이 중국의 5%대 성장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깨져버리니 맞습니다. 입력이 틀리니 출력도 틀릴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충격 반응으로 그래서 이제 모든 글로벌 IB들 그러니까 네. 주요 투자 은행들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근데 올해도 다 지난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네. 올해 하향 조정 안 하더라도 내년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뭐 몰라 5%인지 4%인지 네. 안 좋을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이대로 가면 약간 관성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망에도. 그럼 내년은 더 안 좋게 볼 수 있다. 그렇죠. 그게 가장 투자하는 환경에서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중국이 투자해주고 소비해주고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네. 중국 경제의 40년 호황이 끝났다라고 네. 해설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네. 그 내용을 보니까 고성장 모델이 망가졌다. 기반 시설, 부동산 과잉 투자로 경제 효과 없이 부채만 누적되고 있다. 네. 빚만 쌓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2030년대 되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거다. 네. 이건 뭐 거의 이제 대한민국 정도 성장률로. 지원은커녕 중진국도 졸업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했는데 어느 정도나 동의하세요?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게 서방 언론 매체이죠. 그렇죠. 네. 좀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예. 네, 모든 전망과 가시적인 가십거리의 기사는 좀 더 자극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중립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면 일단 과잉 투자로 경제 효과 없이 부채만 누적되었다. 근데 성장에 항상 뒤따르는 게 빚, 부채예요. 네. 그래서 중국을 봤을 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그러면 뭐 다양한 이미지가 있지만 경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성장입니다. 성장 엔진이죠. 그렇죠. 중국은 무조건 성장이었어요. 예. 그 성장을 기반으로 부채가 쌓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게 기존의 스킴이었다면 이제는 그 성장이 줄어들었는데 부채가 쌓이고 있다는 게 경각심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성장이 고꾸라지면서 부채가 더 늘어버리면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케이스로 갈 수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얘기예요.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선진국이 되기 전에 그런 위기가 항상 있었다라는 경각심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을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이제 비슷한 공통 분모로 좀 더 한 발짝 깊게 들어가면 자, 그럼 무엇이 비슷하냐? 첫 번째, 한 국가의 성장 동인,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력. 일본의 고령화 속도에 버금갈 만큼 중국이 빨라지고 있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나락으로 갔던 그 이유를 똑같이 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 20, 30년의 터울을 갖고 반복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게 이 사설의 경각심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전 세계 2위를 호령했던 7, 80년도의 강대군 일본이 현재 G3, G4 아니면 그 어디도 일본의 위상이 예전만치 못한데 그럼 과연 인구 때문만 저렇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요.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결국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부동산. 근데 지금 중국에서 작년부터 헝다 사태 계속해서 부동산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일본도 인구 문제, 부동산 문제. 그렇죠. 거기 닥쳤던 거. 거기도 그렇죠. 뭐 환율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맞습니다. 인구와 부동산. 사실 야, 어떻게 13억, 14억 인구에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약간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5천만에서 줄어드는 거나 14억에서 줄어드는 거나 어찌됐든 간에 후퇴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또 어려운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 경각심 나와 있지 않는 거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30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의 경제적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G3, G4 정도로 유지를 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일본 니케이 지수, 일본 주요 지수는 또 괜찮았고요. 자, 그런데 중국은 그거하고 좀 다른 게 있죠. 여기서 극명하게 다른 것은 일본은 찰석같이 미국 편에 서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들어갔고 중국은 지금 정반대편에 서 있다. 이게 오히려 더 일본화, 재패니케이션의 속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게 지금 시국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설로서 저희한테 받아들여지는 거고 오늘 대표님하고 모두에 중국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쭉 했는데 항상 이런 문제는 있었어요. 과거에도. 90년대 외환위기 때도 중국은 문제가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문제가 있었고 2012년 남유럽 피그스 위기 때 유럽 위기 때도 문제가 있었고 2014, 15년 자본 이축, 위안화 약세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도 위기가 있었는데 다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중국이 그걸 이겨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다 어떻게 이겨냈냐? 정부가 돈을 쏴서 정부 정책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힘이 없어졌다라는 게 약간의 위기감. 그만큼 빚이 쌓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마저도 그 많은 부채 때문에 그렇죠. 과거처럼 과감하게 부양을 하기도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부양은 곧 부동산인데 이게 정책적 딜레마에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중국이란 큰 땅덩어리 성장 엔진이 내수, 이 경제 부양, 부동산 부양으로 그동안 위기를 모면해 왔는데 이번엔 그게 힘들다면 과거의 또 하나 채널이었던 대외적인 수출. 그것이 작동하면 되는데 지금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으로 그것조차도 어렵다. 그렇죠. 그거는 계속해서 미국이 연합작전으로 계속해서 이제 중국을 올가매고 있으니까 수출이 회복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고 그러면은 약간 그런 생각도 그러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국이 나중에는 이 G2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이 패권 경쟁이 아니라. G2를 어떻게 산정했느냐. 우리가 GDP 규모를 갖고 넘버 2라고 하죠. 근데 GDP는 약간의 착시가 있죠. 왜냐하면 그냥 인구 많고 일단 인구가 많으면 GDP가 커져요. 그렇죠. 인도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인도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평균 단가라고 할 수 있는 평균 임금, 평균 노동, 평균 소득인 것이죠. 평균적인 잣대를 갖다 대면 중국이 과연 넘버 2의 위상을 갖고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G2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쨌든 글로벌 영향력을 놓고 봤을 때 미국하고 버금가는 하나의 국가로서 신흥국을 대표하는 국가로서 자리매긴 했지만 지금 그 부채 더미 위에서 쌓아 올린 공등탑이라는 우려가 상당 부분 놓여져 있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의 시험대에서 올해 특히 지금 이 시각에는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되는 이 부동산 부실 문제, 네. 부동산 개발업체들 하나둘씩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지는 네. 않을 거잖아요. 손 놓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정보를 가린다. 정보를 가린다. 네, 청년 실업률 발표 안 한다. 네,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일단은 정보를 하나 줄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깜깜이 들어간 거고, 두 번째, 그 안에서 자금 공급할 건데요. 예. 지방 정부를 통해서 자금을 유입해서 공급했던 창구가 있어요. 네. 그게 LGFP라는 건데, 예. LGFV라는 건데, 네. 그 창구가 결국 우리나라 따지면 하나의 기금 같은 거거든요. 지방 기금. 네. 그 기금이 돈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정책적 딜레마, 부양을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부양을 하자니 시진핑이 세 번째 연임을 할 때 갖고 나온 프랜차이즈 표가 뭡니까? 공동 부유론. 그렇죠. 우리 모두 잘 살자. 근데 부동산을 부양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사는 놈만 잘 사게 된다. 양극화 확대.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정책 딜레마.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이 뭐든 할 겁니다. 보여지는 건 다 할 거예요. 하지만 그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뭔가 노력은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네. 뭐든지 카드는 꺼내들 수는 있겠지만 효과는 의문. 네, 저는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거의 없을 거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특히 이제 이번 주에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지준율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예. LPR 금리라고 해서 중국은 좀 희한해요. 어떤 중국의 인민은행이 네. 한국은행처럼 딱 고지하는 게 아니고 예. 한 30여 개 정도의 주요 업체들한테 은행의 이자율을 전부 받아서 너무 높은 거, 너무 낮은 거를 절사하고 평균을 내서 기준금리로 산정합니다. 그게 LPR 금리라는 건데 네. 그게 중국의 기준금리예요. 예. 그것이 이번에 인하 압력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조금씩 낮아지긴 하는데 최근에 한 21일이었나요? 네. 예. 그때도 중국이 1년 만기 LPR 금리를 3.45%로 네.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네. 이거 뭐 빅스텝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이제 사람들한테 네. 0.1? 이게 내린 거야? 막 이런 거고.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0.25가 아니고 0.1이라서 네. 그 수준이 너무 낮아서 네. 정책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것은 서구식 마인드고 제가 볼 때는 바로미터는 좋다. 바로미터? 내린다. 방향성은 좋다. 내린다. 근데 시장에서도 좀 혹평을 한 게 네. 5년 만기 LPR이 주택담보대출의 그 기준이 되는 금리라면서요. 근데 네네. 그거는 인하를 안 했더라고요. 네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거죠. 지금의 부동산 부양책, 네. 정책적 딜레마죠. 5년물의 직접적인 금리를 인하해서 부동산을 어떻게 보면 정부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그러면 지금 인민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기존의 방향성, 우리 모두 중진국, 중산층이 잘 살게 되는 공동 부유론에 완전히 위배되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빚내서 집 사라. 이거를 못 하는 거네요. 할 수 없죠. 네. 그러면 이거 뭐 답이 없는데? 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률이 하향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걸 음모론으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거기는 공산 국가고 네. 사회주의 국가니까 또 시진핑은 네. 뭐 장기 연임 네. 절대 권력자니까 네. 그냥 생각 자체가 이제는 네. 성장, 네. 지원, 패권이 아니라 네. 그냥 말 그대로 체제 유지, 네. 사회주의 유지, 네, 네. 공동부유 완전히 그냥 그쪽으로만 확 치우쳐져 있어서 그런 걸까? 근본적으로? 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이데올로기의 체제이고요. 예. 중국식 시장 경제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자, 오늘 중국에 대해서 되게 우려 섞인 부분. 저 진짜 오랜만에 나와서 또 중국에서. 요즘에 너무 큰 이슈여가지고. 네. 네. 근데 이제 그나마 좋은 걸 좀 얘기해 드릴까요? 네. 자, 그렇다고 중국이 망하느냐? 그렇다고 중국이 망하느냐? 네네네. 아니다. 그럼 그 근거는 뭐냐? 일단, 빚은 많은데요. 외부에서 빌린 빚이 별로 없어요. 아하. 달러 베이스의 외채가 극히 적습니다. 한 국가가 동아시아 국가들이 IMF부터 계속 망할 때 예. 대부분 공통 분모가 한국은 특히 96년도에 빚도 많았지만 단기 외채, 장기 외채의 미스매치로 안 됐던 것처럼 결국 기축통화국을 갖고 있지 않는 국가들에서 위기라는 것은 네. 기축통화인 달러 베이스의 달러 자산의 빚이 많아야 되는데 그쵸. 중국은 위안화 자산에 대한 빚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중국이 넘버2의 패권을 갖고 오면서 동남아시아 주변국들한테 수많은 돈을 뿌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 다 지금 불능 상태고 중국 자체적인 빚은 많지만
그러니까 약간 일본화돼 있는 것이죠. 그건 좀 달리 당장 망하겠냐에 대해서는 외채가격이 적다. 그러니까 채무국은 아니고 채권국이잖아요. 그렇죠. 또 뭐 미국 채권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있고 네네.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망하지는 않는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맞습니다. 그게 더 문제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뭐 원래 제1의 수출국이었는데 네. 올해 뭐 미국이랑 좀 역전될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중국 경기 회복되기를 바라는 게 사실 중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뭐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네네. 수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수출도 그렇고 대부분 영향권의 가격 변수들,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들, 특히 환율 같은 것들이 많이 연동돼 있어요. 위안화랑 원화랑. 네, 지금 최근에 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되는 것도 위안화의 빠른 상승, 약세 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나 영향권에 있는 것이죠. 네. 항상 어떤 국가를 선도하고 어떤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시국에는 한국 경제에 중국을 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이 기침을 하는 게 아니고 골마 누워버리면 한국의 올해 하반기의 전망은 불보듯 뻔하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올해 경제를 전망을 할 때 네. 중국의 리오프닝, 네. 소비 회복, 네. 경기 회복을 전제로 네. 우리나라 경기도 조금 기대를 했던 거잖아요. KDI나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저를 비롯해서 민간에서는 네. 그게 되겠어?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올해 어떻게 우리 경기의 회복 속도나 이런 네. 것도 조금 더 네네.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 걸까요? 한국 경제가 회복이라는 단어가 좀 무색할 만큼 예. 성장하려면 어떤 게 잘 돼야지 성장할 수 있는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적으로 성장하든지 외부적으로 잘 되든지. 네. 외부적으로 잘 된다는 것은 수출이 잘 된다는 거고, 네. 근데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대부분 반도체를 비롯해서 중간재 성향이니까 네. 글로벌 경기를 잘 탄단 말이죠. 근데 글로벌 경기가 최근 보면 미국만 좋고 나머지는 다 안 좋아지고 있으니 네. 한국 수출에서 미국한테 수출하는 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봤을 때 일단 마이너스, 네네. 대적으로 힘들다. 네네. 그럼 대내로 봤을 때 소비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딱 봤더니 가계부채 이미 GDP 대비 100%를 넘었고 거기에 부동산 지금 다시 반등이냐 아니면 나락으로 가냐 기로했기 때문에 자칫 지갑을 열기 힘들고 네. 그래서 한국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내수가 불안한 상황에서 대외적인 흔들림 속에서 한국 경제를 과연 좋게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러게요. 그래서 수출도 회복이 좀 더디고 네. 최근에 뭐 8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네. 미진하고 네. 내수도 역시 마찬가지고 뭔가 조금 기대치를 그래서 좀 더 내려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그렇게 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를 따지기 전에 네. 일단 착륙한다.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방점이 있고요. 네. 그런데 또 가격 변수인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이나 이런 가격 변수는 그런 것들 누가 모르냐. 다 반영된 거 아니냐. 네. 이후에 넥스트가 더 궁금하다라는 것이 지금의 시점인 것이죠. 미국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 경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네. 뭐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경기 영향을 절대적으로 많이 받으니까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참. 근데 우리 빈센트 김도원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기도 네. 침체 가능성을 네. 여전히 있다. 보시더라고요. 네. 여전히 있다. 그게 뭐 이제 뉴스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미국의 경기 침체를 전망하던 데들도 이제 슬슬 네. 아니다. 경기 네. 침체 안 올 것 같다. 이렇게 네, 스탠스를 좀 바꾸잖아요. 맞아요. 근데 계속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연초보다 톤은 저도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제가 바라보는 근거가 되게 중요한데요. 근거. 네, 저는 그것을 제가 갖고 있는 모형을 통해서 신호를 잡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모형은 OECD 경기 선행지수 중에서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있어요. 네. 그거 플러스 제조업 지수라고 할 수 있는 PMI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를 잘 믹스해서 신호를 도출하는데 저의 모형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의 시그널이 떴어요. 그러면 이건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한 9개월에서 12개월까지 이후에 실제 경제가 역성장하는 침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게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 달까지 네. 계속 침체가 뜨다가 OECD 경기 선행지수는 한 번 발표되면 안 바뀌는 게 아니고 최근 2달치가 또 바뀌고 합니다. 수정이 되나요? 네, 수정이 예. 됩니다. 그래서 모형의 신호도 조금씩 바뀌는데요. 정확히 6월 달까지 침체 신호가 뜨다가 7월 달께 발표되면서 그전 것이 리바이즈, 수정되면서 6월 달부터
그 신호가 없어졌어요. 신호가 없어졌다는 침체 신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침체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OECD 경제성 지수는 잘 바뀝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안심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여전히 침체에 대한 가능성과 우려가 낮아진 건 저도 오케이. 제 모형에서도 이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항상 2, 3개월 터를 갖고 바뀌었기 때문에 저 한 3개월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해서 한두 달은 더 지켜볼 생각이고 그렇다면 이게 곧바로 침체 신호가 없어졌는데 왜 뷰를 바꾸지 않느냐. 그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걸 봤을 때 과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계속되고 있고요. 요즘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뭐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이 5% 넘어서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니까 모형을 갖고 경제를 조망하는데 제 모형에 의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침체 신호가 떴다가 갑자기 침체 신호가 사라진 지 한 2달 됐습니다. 그래도 한두 달 더 지켜볼 겁니다. 왜 지켜보냐면 과거 경기 침체가 있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 특히 경제 지표들, 장단기금리 역전이라든지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ISM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몇 개월째 계속해서 침체 국면, 수축 국면에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신호는 혼재돼 있는데 과거에 경기 침체를 왔던 그런 신호들이 동시에 잡히고 있기 때문에 되게 판단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 침체의 뷰를 크게 아직은 바꾸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 연준이라든지 미국 기관들이 최근에 더 세게 미국 경제를 보고 있어요. 아틀란타 연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의 지역 연은이에요. 거기서는 이것도 히스토리가 있는데 GDP가 분기마다 발표되잖아요. 미국까지 전 세계에서 통계가 가장 우수한 국가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깜깜이를 3개월씩 한 번씩 보는 게 그래서 매일 나오는 경제 지표의 일부를 갖고 GDP를 미리 추정하는 GDP Now Forecast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매일 발표해요. 이게 가장 주옥 같은 거죠. 이거 매일 발표한다? 분기 한번 볼 수 있는 것을 적어도 매일 아니면 주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3분기 미국 GDP의 성장률 전망치가 발표되고 있거든요. 5.6%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계속 높아진다라는 좋아진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단결해서 원보이스로 미국은 침체 없다. 성장이 오히려 3분기에 더 폭발한다. 그렇게 신호를 주고 있죠. 근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더 심화됐는데도 불구하고 GDP Now Forecast에 의하면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춰야 됩니까? 그래서 그 판단은 각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양한 정보를 갖고 그 확률을 높이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혹자도 있죠. 미국 말 들어야지. 미국 중앙은행 말 들어야지. 괜찮대잖아. 그냥 순응하라. 뭐 Don't fight Fed라는 게 있죠. 연준에 대항하지 마라. 그러면 연준이 사라 그러면 사고 팔라 그러면 팔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게 과거 역사에서 늘상 있었다는 거. 가깝게 2012년부터 시작해서 연준이 괜찮다고 해도 항상 위기가 왔었고 연준이 불안하다 해도 괜찮았고 그래서 어느 기준점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GDP 3분기 아틀란타 연준에서 뭐 때문에 이런 5% 이상의 초유의 사태입니다. 미국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봤을 때 5% 성장이라는 것은 이거는 위기라는 것은 없고 오히려 호황이거든요. 근데 그 세부 항목들을 보면 결국 AI 관련된 투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게 근거예요. 자, 주식 투자나 아니면 자산 투자, 재테크 투자는 거기에 집중해서 미래를 보고 있는데 실상 그렇게 될지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업데이트 되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그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미국 경기는 호황이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중국하고는 너무 다르죠. 미국은 고용 시장 핫하고 3%대 실업률이면은 거의 코로나19 이전 수준. 그거 완전 고용이라고도 보던데. 현재 7월달 기준으로 3.5% 실업률이니까요. 그럼 완전 고용 수준. 그러니까 완전 고용 수준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재적소의 공급, 그러니까 구인과 구직이 1대1로 100% 매칭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입사할 때도 입사 기간이라는 한 2, 3개월 동안의 텀이 있는 것처럼
그런 수준에서 마찰적 실업, 즉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동 간의 실업을 제외하고 이 정도 실업률이면 거의 그냥 완전 고용이다라고 하는 게 완전 고용 실업률인데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3%에서 4% 언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3.5%면 거의 이제 완전 고용 수준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 고용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침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자 고용은 두 가지죠. 하나는 임시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고 제조 고용이 있고 서비스 고용이 있고 그럼 고용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라고 하면 임시직 중심의 서비스 고용이 상당 부분 좋아졌다는 것이죠. 임시직 중심의 서비스. 네. 좋은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럼? 나쁜 것보단 괜찮지만 그래도 그게 100%. 이거 괜찮은데 나쁜 것보단 괜찮지만 정상 상태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성장률이 5% 이상을 치고 올라갔을 때 그렇게 강건했을 때 고용시장하고 똑같으냐. 그때도 고용이 좋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정규직, 제조, 서비스업 다 튼튼하게 좋았는데 지금은 성장률은 그때랑 비슷하다 하더라도 고용시장이 약간 절름발이 비슷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 약간 내용이 조금 묵다, 밍밍하다. 그렇죠. 근데 사실 미국이 리쇼어링, IRA 법안 이러면서 거의 이제 세계 공장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미국 들어와서 만들어. 자동차고 뭐 배터리고 뭐 다 들어와. 반도체도 들어와.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일자리가 계속해서 이제 양질의 일자리. 뭐 자동차에서 배터리에서 반도체 얼마나 양질입니까? 그렇죠.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기대감을 안고 미국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자 모든 것 기업은 영리 활동하는 겁니다. 상당 부분 세제와 페이버 혜택이 있을 거고 그 혜택은 업체들한테는 기회이지만 미국 정부한테는 부채일 거고요. 더 나아가서 과거랑 10년 전에 중국에서 지었을 때 배터리 공장과 지금 미국에서 지었을 때 배터리 공장은 아마 고용, 그쵸, 비용과 고용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렇죠. 기업들도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건데 얼마 전에도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IRA 법안 이후에 미국 투자를 가장 많이 하기로 결정한 나라가 대한민국. 우리나라 기업들이고 물론 시장은 있습니다만 또 뭐 보조금을 이제 미끼로 해갖고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것도 있는 거고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 좀 비용 부담이 어쩔 수 없이 커질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계속 된다면 미국은 어찌됐든 간에 양질의 일자리는 얻을 수 있는 거고 미국 경기를 골디락스 국면으로 진입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시장 안정적이고 이제 실제로 임금 인상률도 좀 안정이 되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이제 뭐 한 3%대 초반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거 봤을 때는 뭔가 되게 안정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 골디락스 얘기가 나오는 것은 침체는 없고 그러니까 성장은 어느 정도 되고 문제였던 인플레이션 물가가 잡혔다. 골디락스는 물가가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디테일하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한번 봐야 되는데 편집하시는 PD님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요? 미국의 CPI가 헤드라인과 핵심, 코어 CPI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헤드라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뉴스플로우 상의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거기에 농산물이라든지 석유를 제외한 정말 핵심적으로 변동성을 크게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 정말 찐 물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코어 CPI라 그러는데 이 두 가지의 기조와 흐름이 지금 조금 다른 국면입니다.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7월에 고점 찍고 쭉 내려왔다가 올해 7월이 바닥이에요. 기저 효과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헤드라인은 올라갈 겁니다. 코어는 작년 9월이 한 2, 3개월 늦어요. 9월이 고점이었어요. 올해 9월까지 코어는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월달 경제지표는 미국의 경제지표는 한 달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9월달 소비자 물가를 우리는 10월 중순에 바라봅니다. 그럼 10월 중순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 골디락스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핵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거니까. 하지만 9월 기저효과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기저를 감안하면 그럼 올해 연말쯤에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한 6개월 동안의 소비자 물가 흐름의 전망입니다. 자, 이건 팩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정책 이반자들의 이해관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모든 시장의 컨센서스와 이런 것을 연준이 만드니까요. 그 연준 입장에서는 9월 달까지는 물가가 내려가지만 9월 이후에는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 그럼 연준의 스탠스와 연준의 보이스는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미리 노티스해야 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려가고 있는 것을 먼저 노티스해야 되는가? 상당히 정책적 이반자들의 고민인 것이죠. 그러니까 컵에 물이 반밖에 없느냐, 반이나 있느냐 이건데. 네. 근데 사실 연준에서도 그거 알 거 아닙니까? 모두가 알듯이 전년 동기 대비, 네. 전월비 네. 이렇게 보는 거고, 당연히 전년 동기의 기저가 높았으면은 이번엔 낮게 나올 수 있는 거고, 낮았으면 좀 역기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전월비 흐름이나 이렇게 보고 또 판단을 하면 되잖아요. 물가 전월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죠. 하지만 전월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금 골디락스 얘기가 나온 것은 물가가 잡혔다. 물가가 잡혔다는 것은 1년 전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미국이 9%였는데 지금 3%로 내려왔다. 이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월비 이런 거 다 봐야겠지만 우리 흔히 그래서 몇 %인데 물가가 라고 했을 때 물가가 전월 대비 0.2%야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작년에 9였는데 올해 3%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올해 한 9월 10월이 이런 통계간에 약간의 미스매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진정이 된다면 그냥 연율로 따졌을 때도 3% 안팎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나오지 않겠네 이런 목소리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그게 미국 연준이 목표로 하는 건 2% 정도의 물가 수준이니까 그보다는 높지만 되게 애매해지죠. 그럼 그거 가지고 지금 5.5%대 기준금리를 계속 가는 게 맞느냐? 그럼 3% 내면 조금 그래도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고민이에요. 연준 내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공교롭게 이거 편집본이죠? 이거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이거 바로 이거 생방송인가요? 아니요, 생방은 아니죠. 그럼 이제 잭슨홀 미팅. 맞아. 왜냐면 말씀드렸는데 잭슨홀 미팅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 그러면은 맞다. 저희가 이거 내일 올라가죠? 그래, 저희가 이게 시의성 있는 건 바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24일 목요일에 나가니까 잭슨홀 미팅 바로 그날입니다. 잭슨홀 미팅 24일부터 26일까지 펼쳐지는데 아마 파월 의장의 연설은 25일 10시. 그렇죠. 금요일 밤. 빨리 예언해 주십시오. 틀릴 각오하고 예언. 이번에 파월이 뭐라 한다. 사실 1년 전 그 잭슨홀 미팅 때는 거의 파월 형님이 회초리만 안 들고 나왔지. 그냥 후드려 팼습니다. 맞습니다. 니네가 금리 인하를 기대해? 그래서 확 그냥. 이번에 어떨까요? 이번에는 파월 의장의 작년 연말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연준이 체면을 구겼죠. 인플레이션 트랜지토리,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는 판단으로 체면을 좀 구긴 다음에 틀렸죠. 자구책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 하나 파일럿을 딱 선정했는데 그 기자가 있죠. 닉 기자. 닉 타미라우스인가? 타미리우스? 모르겠다. 닉 기자가 지난 오늘 밤하고 어젯밤 비슷하게 또 힌트를 흘렸어요. 그래요? 이런 얘기 대충 할 거다. 뭐라고 흘렸나요? 목표 2%라는 것이 어떤 과학적 근거로 연준이 계산하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그것에 맹목적으로 집중하다 보면 더 잃을 것이 크다. 자, 중립금리 목표 수준은 2%의 재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흘렸어요. 자, 그렇다면 뭐 예언이니까 파월 의장이 아마 연준에 이 목표 2%에 대해서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연준 내부에서는 연준의 지역은행들은 또 곧바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연준이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2%의 목표를 바꾸면 안 된다. 오히려 신뢰성이 더 큰 결여를 나타낼 수 있다.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 뭔가 지금의 이 목표 2%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니까 2년 전에 완전 상황이 지금 180도 전으로 되돌려 보면은 기준금리를 좀 빨리 못 올릴 때, 빨리 안 올리려고 할 때 물가 상승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2%가 2.0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밴드.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그때 AIT였나요?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 그렇죠. 평균치로 그냥 2%대 언저리면은 우리의 목표치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 빨리 올릴 필요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갔었던 건데. 그러면 지금은 반대로 물가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평균치로 뭐 한 2, 3% 언저리면 괜찮은 거야. 이러면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준은 룰 베이스의 집단이기 때문에 목표 2%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 2%가 과거 뉴질랜드 은행부터 시작해서 연준의 2% 목표로 자리 잡는 데 있어서 뭔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냥 목표일 뿐. 그렇죠. 그런데 연준 내부에서 듀얼 먼데이트라 그래서 고용과 실업, 그리고 소비자 물가, PC 뭐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금리를 산정하잖아요. 네. 또 테일러 준칙이라고 민간에서 활용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중립금리 산정 모델이 있습니다. 네. 뉴욕 연준에서는 DW 모델이라 그래서 뭐 향후 인플레이션 프리미엄 갖고도 막 산정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네, 다양한 모형들이 다양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괜히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 목표 2%와 지금의 적정 금리라는 게. 네. 근데 이 부분들의 기준을 갖고 뭔가 이런 학술 포럼에서 네.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뒤에 나타나는 이 연준의 정책 방향성의 변화를 시사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약간 흘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연준이 방향 전환하기 전에 네, 피버팅이라고 약간 하는 거죠. 조금 고개 이렇게 어느 쪽 보고 있는지 그 네. 시선을 네네. 감지하려는. 네네. 물론 나중에 노룩 패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닉 티라미우스 기자가 네. 그런 기사를 살짝 쓴 거고. 그렇죠. 근데 그 기자가 이제 연준에 엄청난 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 표현을 이제 빨대라고 합니다. 이제 주요 취재원한테 빨대 콕 꽂아놓고 네. 거기서 쪽쪽 빨아 쓰는 거예요. 특종을.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기자가 딱 그건데. 네네. 가능성이 높을까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래 왔어요. 예. 연준의 큰 변화가 있기 전에 시장과의 어느 정도의 온도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면 이 잭슨 홀의 그런 흐름들이 9월 FOMC에서의 결정에 미리 전야제, 전추전의 뭐 시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9월 달에 동결 가능성이 꽤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이나 12월에 한 번 더 올린다. 올릴 것 같다라는 전망들. 네, 근데 그 컨센서스를 어떻게 또 바뀔지.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틀린다면은 이제 우리 빈센트님이 틀리는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닉 기자가 잘못 흘린 거고. 네네. 자, 그런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항상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흔들리고 있으면. 네. 연준의 의장이 좀 네. 마사지를 해주기도 하고 네. 시장이 너무 기대를 갖고 앞서 나가 있으면 네. 조금 이제 회초리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네. 이번에는 미 국채 금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뛰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한 8월 23일 현재 뭐 한 10년물이 4.3 넘어 있고 네네. 2년물도 5% 넘어 있고 뭐 네.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뭐 뭔가 좀 마사지 해주러 나와야 될 것 같은 타이밍? 그게 저만의 생각인데. 아니에요. 어떠세요? 그거는 대표님의 생각이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이 다 그렇게 익숙해졌죠. 익숙해졌죠. 네, 익숙해졌죠. 네, 문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페드 풋. 네. 네. 근데 저는 글쎄요, 뭐 익숙한 것과의 이별을 준비할 때, 그건 뭐예요? 네, 페드 풋이 작용을 덜 할 것 같습니다. 페드 풋이라는 건 약간 시장이 좀 지쳐 있을 때 네. 우리 연준 형님 들어오셔서 네. 뒤에서 이제 밀어준다. 맞습니다. 괜찮아. 네. 자신감을 가져. 네, 그런 정황들이 꽤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왜 연준이 달래줘야 되지? 라고 봤을 때 예. 과거에 불안한 것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네네네. 올해 연초에도 지역은행부터 시작하고 상당히 무너지고 있고 신평사들의 미국의 국가등 신용등급뿐만 아니고 대형은행, 지방은행들 다 신용등급을 레이팅을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페드 풋에 대한 기대가 저는 적다라고 보는 건 네. 애틀랜타 GDP 나우가 3분기에 5.6%, 8%를 예견하는 것처럼 미국 경제 괜찮다. 미국 경제 괜찮다. 네. 라는 것이 상당 부분 방점이 있을 것 같고 또 닉 기자를 통해서도 이번에 언급했던 것은 목표 2%의 변화 가능성, 목표 2% 인플레이션을 고집하다가 오히려 미국의 성장률에 더 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닉 기자의 멘트였어요. 그러면 이 성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연준 내부에서도 크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막 5%대 중반 네. 나아가서 막 5% 후반 금리로 쭉 가면 네. 지금은 잘 나가지만 네. 이거를 높은 금리가 완전 제약시켜버리는 네. 족쇄를 달아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이미 페드 풋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플렛이라고 해서 369, 12마다 점도표를 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내년도 연준은 금리를 낮춘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근데 그 시점이 어딘지를 지금 타진하는 건데 네. 잭슨 홀과 9월 FOMC에서 그게 타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미국은
저기 중국 쪽 계획 경제에 있는 네. 사회주의 있는 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운전을 더 잘하는 거죠. 아, 운전이요? 예. 네. 그렇지 않나요? 일론 머스크가 2030년에는 예. 인간이 운전을 하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연준은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네. 연준의 뜻대로 어떻게 보면 시장은 또 흘러가고 있고 네. 미국 경제는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보지만 그래도 침체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지만 네. 크게 막 우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될 거라는 그렇죠. 얘기가. 고용, 실업, 미국 경제의 67%를 자교하는 소비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 지표가 완전 고용 실업을 달성하고 있고 그럼 소비가 튼튼하다. 그리고 하반기 불안했지만 성장률 전망치 자체도 이미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단 지역은행들 아니면 높은 수준의 금리 때문에 불안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상당히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대부분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차라는 게 항상 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너무나 높아진 기준금리, 모기지 금리가 지금 급등하고 있어서 네. 미국의 주택 지표들이 다시 한번 크게 둔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전초전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되는 거 아니면 약간의 부진하는 것이 좀 더 뒷걸음질 친다 하더라도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다. 골디락스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이런 전초전, 위기의 전초전에 나타났던 시그널들이 여전히 많다. 그래서 너무나 낙관해서는 안 된다. 저는 아직까지는 좀 살살. 네. 살살. 근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또 이제 현재의 경기와 네. 자산시장 또 주식 이건 또 달리 갈 수 있잖아요. 네. 뭐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뭐 한 2만 5천 개 기업들 중에 돈 네. 잘 버는 한 100개 기업은 신고가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자산시장에는 그러면 어떤 게 더 나은 걸까?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네. 금리가 유지가 되는 것. 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와서 네. 빠르게 금리를 네. 내리는 것. 네. 어떤 게 뭐가 좋냐고요? 예. 그거는 내 포지션에 따라 다르죠. 이미 주식을 정답이네. 잔뜩 사고 있는 사람인가? 네네. 아니면 이제 살 사람인가? 주식을 잔뜩 갖고 있다면 경기 침체가 오는 순간에서 막 금리를 팍팍팍 내려주면 좋을 것 같고. 아니에요. 아니? 네, 일단 내 주식을 갖고 있는데 침체가 왔다는 것은 네. 급락 이후의 반등입니다. 침체가 그래도 왔으니까 금리를 내려서 대응을 해줄 텐데 그거는 한 번에 충격이 없을 수가 없다. 항상 그랬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후적으로 보면 침체 왔고 금리 내려서 결과적으로 회복했네 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주도주가 바뀌었을 거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종목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꽤 크고요. 또한 급락했을 때 네. 과연 곧바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긴급회의를 열고 과감하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사실은 지나고 나 봐야 됩니다. 한 번에 몇백 bp 내린 게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내리거든요. 네. 따라서 침체가 오면 그게 기회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의 포지션이 예. 아예 중립적인 사람들이 침체를 기다리는 듯한 비유이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경기 침체나 이런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침체를 기다리는 거고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결국에는 위험을 두려워하니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침체도 없고 금리가 인하가 되는 게 이건 뭐 500점짜리 시나리오인데 그런 적은 없죠. 선제적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었어요. 예, 아니 왜냐면 뭐 아까도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만 물가 수준 자체가 이제 좀 내려오고는 있으니까. 네. 그래도 그렇지 5%는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예. 거기에 좀 더 ing 몇 가지 단서가 더 붙어야 됩니다. 네. 물가가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예 잡혔다. 물가가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잡혔다라는 확실한 신호가 있어야 된다. 연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에 지금 금융시장이 어려운 건 예. 이미 채권 가격들이 좀 잡히면 너무 높은 수준의 금리니 지방은행들도 삐걱거리고 다 힘들어지니 네. 경기 침체로 나락으로 가기 전에 예. 연준이 먼저 움직일 거야. 그렇죠. 그게 다 금융시장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이 상당 부분 들어갔다가 연준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야. 우리는 확실히 모든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액션할 거야. 경고방동하지 마. 그러니까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는 신호가 있어야 금리 내릴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하면 또 이제 주시장 또 흔들리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 잭슨홀에서는 근데 그 확실히가
과거처럼 목표 2%는 아닐 수 있어. 야, 3%야 4%야 뭔가 바뀔 수 있어라는 게 요번 주에 그게 사람들이 기대가 되는 거죠. 참 그게 엄청 중요한 거죠. 공부 많이 한 형님들 참 문제 어렵게 낸다. 하여튼 그거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두루 우리 경제로 돌아오게 될 텐데 참 우리 경제는 이게 참 한 번도 사실은 좋은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경제 항상 힘들었고 항상 어려운데 좀 대외 경기를 보는 이유가 우리 경제의 방향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높낮이도. 근데 우리는 2023년은 뭐 잘해봐야 뭐 한 1.34% 정도, 1%대 성장.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런 거죠. 우리가 왜 대외 경기를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경제 사이클은요, 투자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투자에 의해서 사이클이, 그러니까 경제가 잔잔한 파도라고 하면 그 안에 큰 이런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대규모의 재고와 투자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결국 투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 경제가 투자는 언제 하나? 외국에서 잘 팔릴 때 뭔가 공장을 짓고 뭔가 설비 투자를 하고 이럴 때 투자가 나타나니까 대외 경기가 중요한 겁니다. 투자를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이자 단초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와 다른 건 그 투자를 IRA 얘기도 아까 했지만 국내 안 하고 이제는 다 밖에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과거의 경기 사이클이 국내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러한 공장 짓고 이런 투자 외에 또 다른 투자가 뭐가 있냐라고 보면 부동산입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냐 안 좋냐. 그래서 올해 내년에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특히 부동산 경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대외적인 투자 사이클을 이끄는 것은 내수적인 SOC라고 하는 인프라, 이 투자가 민간주도 정부주도 둘 다 힘들다. 사실 최근에 이제 뉴스 보면 뭐 강남 집값이 뭐 얼마 어떤 집은 뭐 40억 회복했고 뭐 신고가를 가늠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국가 경제나 국민 경제에 별로 미치는 영향은 없고 일부 최고층 자산 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헤드라인일 뿐인 거고 그렇죠. 뭐 지방 아파트라든지 전반적으로는 물론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회복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 자체에 대한 진단부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뭐 민감한 건데 뭐 알아서 잘 편집해 주세요. 편집 안 하는데 우리. 오케이. 그냥 내일 올릴 건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부동산이 똑같은 부동산 상품이 동질적이지 않습니다. 이질적인 상품입니다. 이질적인 상품이다. 강남에 있는 부동산과 지방에 있는 부동산은 동일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죠. 동일한 상품이 아니라는 것은 동일한 밸류에이션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요와 공급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도권 서울 지역의 일부 특화된 아파트를 주목하는 이유는 특히 수도권 서울 아파트는 선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을 선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르면 밑에도 오를 겁니다. 선도하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 기대감이 상당 부분 당겨져서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버텼다면 버티는 거는 다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 비용은 금리입니다. 우리가 2, 3년 전하고 지금 가장 높은 금리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선도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예요. 언젠가는 오를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버틸 수 있겠느냐. 과거보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버틸 수 있겠느냐. 버티지 못해 나락으로 포기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차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곧 비용이니까. 그렇죠. 그 비용은 곧 금리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선도적으로 가격을 끌어주는 뭐 강남 아파트, 서울 집값, 뭐 이렇게 수도권, 지방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리드 타임이 과거에 이 정도였던 나중에 좀 길어지다가 여기서 그냥 끊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버티다 못하면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공교롭게 또 금토이가 있지만 이거 금토이 끝나고 올리겠네요. 이번에 또 동결할 겁니다. 목요일이죠. 금토이가. 또 동결할 겁니다. 뭐 정책 수단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중국을 제외하고 다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는데 한국은 왜 동결할까요? 이런 것들 보면 다 나타나는 거죠. 뭐 가계부채, 뭐 부동산. 그래요. 동결 안 하면 어떡하죠? 아니 근데 이거는 이번에는 거의 뭐 전문가들 이견이 거의 없죠. 뭐 그것도 모든 건 다 그 확실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좀 회복이 돼야 앞에서도 말씀을 처음에 해주셨던 게 소득, 자산 이게 늘어야 소비가 늘어나는 건데 우리 경제는 그러면 자산은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웰스, 부동산과 주식, 예. 편하게 얘기하면 예. 어땠냐? 주식은 무너지지 않고 버텼는데 일부 몇 종목 외에는 다 부진하다. 쏠림. 네. 근데 그 쏠림이 부동산에는 이미 부동산도 쏠려 있고 똑같아요, 지금. 죄다가 쏠려 있어. 네. 이미 몇 개 외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네. 역시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오르는 놈, 네. 대장 아파트, 네. 오르는 지역, 네. 오르는 섹터, 네. 대장주 네. 그런 것만 이제 가왔고 네. 올해도 그리고 여실히 보여줬는데 네.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역시 투자할 대상은 있다. 네. 기회는 있다. 그렇죠. 잘 선별하면 된다. 그런데 그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계치라는 게 있는데 예. 투자한다는 게 서울 부동산 평당 1억인데요. 강남 아파트에 네. 반포 지금 재개발하면 예. 살 수 있겠는가? 그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또 최근에 신금융이라는 게 또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다 쪼개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금융의 신산업들 저희한테 상당 부분 신사업이라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플랜들을 보면 네. 그런 덩어리 큰 것을 다 쪼갭니다. 접근성 좋게. 부동산 같은 것도.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주식은 평당 6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이 1%대 성장하는 사이에도 네. 뭔가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기업들의 투자는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자산으로는 투자를 계속 해야만 네. 저성장 시대에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거의 이제 커먼 센스라 그러죠. 기본입니다. 왜냐면 피케티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피케티, 토마스 네. 피케티. 네, 이제 양극화 시대에 예. 노동시장 근로소득 죽어라고 일하는 것보다 그렇죠. 재테크 자본소득이 훨씬 더 높은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음, 고금리 시대는 더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노벨상 받은 분이죠. 몇 년 전에. 그래서 자산 투자를 빼고는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도 없는, 네. 살아갈 수도 없는 시대인 거고. 뭐 직접 이코노미스트고, 네. 약간 좀 자산 배분 네. 또 같이 하시고 하는데 네. 뭐 이렇게 막 주식이나 부동산을 직접 전망하시지는 어떠세요? 저희 팀에서는 직접 전망하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지 않는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 외부 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개월 단위의 기본적인 뷰를 드리고 그 뷰 가운데서도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항상 추구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운용 측면에서 보면 간단히 잠깐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물론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을 사랑합니다. 네네. 저도 여의도에서 10년 넘게 펀드 매니저들하고 같은 추억을 쌓았죠. 하지만 모든 건 다 정답은 없지만요. 사람만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람만 투자. 사람이 온리 100%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해 보인다. 네네. 모든 게 다 밸런스가 맞춰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일부 기본적으로 룰 베이스, 제가 로보 어드바이저리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룰 베이스에 어느 정도의 상당 부분은 밑에 깔아서 장기 투자를 포트폴리오로 해놓고 자산 배분을. 네, 그 위에 흔히 위성 전략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자기의 인투이션과 흥미와 자기의 공부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서 거기에 엣지 있게 뭔가 알파를 추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드리고 있죠. 약간 로보 어드바이저로 자산 배분을 밑에 깔아놓고 네. 그 위에 본인의 직관이라든지 네. 선호도 네. 아니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뷰에 따라서 맞습니다. 알파 전략을 네. 노리는 것. 네, 그러니까 로보 어드바이저도 정답이 아니고 사람이 다는 것도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섞자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다만 그게 금액대나 아니면 자신의 평균 소득에 따라서 순서가 있는데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리를 기본적으로 첫 단계로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이제 엣지를 주자라고 하는 게 투자를 왜 합니까? 우리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저희 빈센트님 만나려면 거의 초고액 자산가들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네. 물론 제가 타겟으로 하는 것은 하이넷월스예요. 왜냐하면 하이넷월스가 좋아서 일하기보다는 네. 그들이 많은 위기와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일반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소통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또 세미나를 열어요. 그런 세미나도 또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그럴 때 또 찾아뵙고 서로 교감하면 좋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참 그리고 네. 이번에 내신 책이 참 경제 지표를 읽는 시간. 네. 앞에서도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신 게 경기를 보려면 이제 소비 같은 것도 봐야 되는데 네. 소비는 소득과 네. 자산 네. 그 가치에서 나온다. 뭐 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실 경제 지표가 딱딱합니다. 네. 예, 기자들도 그 나오는 시즌에만 또 네네. 공부 막 하다가 네네. 또 몇 달 지나서 안 보면 또 까먹고. 네네. 경제 지표를 일단은 네. 왜 중요한지부터 네.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네. 직접 호기심이죠. 아는 것만큼 보이는데 상당 부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방향성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 네,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의미에서 방향성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지금이 투자를 할 때인가, 지금은 잠시 멈출 때인가, 아니면 지금은 다른 데를 볼 때인가, 어느 정도의 확률 높은 방향성을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저 책 제목이 보면 시간이에요. 시간. 네,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네. 오래 걸립니다. 아, 오래 걸린다. 네. 그것은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네. 동향이 굉장히 중요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 뭐 OECD 경기 선행 지수, 네. 뭐 이런 것들도 네. 되게 중요하게 보고 하는데 네. 혹시 빈센트님이 네. 딱 보시기에 대한민국 혹은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에게는 네. 이 경제 지표가 네. 가장 중요하다. 딴 건 몰라도 이거 네. 하나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네. 꼽아주시다면. 투자는요. 틀리든 맞든 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불안전하지만 먼저 우리 흔히 전문용어로 선빵이라고 그러죠. 네. 기자들 성질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속보, 제일 먼저 했다. 항상 제일 먼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경제 지표도. 네. 전 세계에서 캘린더 데이로 가장 먼저 발표하는 게 한국에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 매월 1일. 네. 우리나라가 참 그런 데이터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포지셔닝이 예. 한국의 수출 대부분이 3분의 1이 반도체, 나머지 부품들 쭉 보면 완성품 외에 대부분 다 중간재 성격. 그럼 도대체 한국 제품은 언제 쓰냐? 경기가 좋을 때 쓴다라는 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한국 수출을 보면 글로벌 경제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수출을 가지고 선진국들의 동향을 먼저 또 가늠해 볼 수 있으니. 맞습니다. 물론 그 수출 이전에 뭐 주문이란 게 있었을 거고 생산이라는 것도 있었을 거고 합니다만 네. 어찌됐든 간에 수출이 뭐 동행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나라 경기는? 각각의 시차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약간의 통계적인 묘미를 감안하면 네. 그게 한국의 코스피 지수하고도 1개월 정도 선행 관계가 있고 다른 선행 지수와 동행 관계가 있고 다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잡히기 전에는 주문이 있어야 되고 주문 전에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걸 다 알려면 전문가 영역이고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 다 됐고 다 하나만 보면 뭘 보네, 뭘 봐야 되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데이터는 꼭 보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관세청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출 데이터.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심리 지표가 조금 더 선행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확정치가 뭔가 나오는 것 전에 그리고 또 통계를 반란해서 보여주는 데이터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 그대로 서베이 자료들도 있고 중요도랄까 아니면 성격이랄까 좀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좋을까요? 챗GPT와 AI 시대로 접어드는 이 시국에서 어느 순간 서베이 데이터의 그 영향력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는 모든 경제 주체라는 것은 휴먼 터치가 필요한 인간 중심의 경제 주체 활동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항상 부분 컨센서스라는 걸 만들고 그들의 생각대로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에서 그런 심리 지표들의 대명사를 좀 더 말랑말랑하고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그런 것처럼 소프트 데이터라고 명명했고요. 소프트 데이터. 네. 하지만 기업의 어닝처럼 한번 딱 정해지면 잘 대차대조표 장부에 바뀌지 않는 이런 딱딱한 것들을 하드 데이터, 실적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를 구분해 놨고 구분을 떠나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그럼 어떤 하드 데이터에 어떤 소프트 데이터가 선행하는지 그것을 국가별로, 산업별로 좀 구분해 놨습니다. 어떤 게 이렇게 딱 그죠. 자로 잰 듯하게 자 중요도 순서 1번, 2번, 3번 이겁니다가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 상태와
그 흐름,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도 또 중요도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아하. 혹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는 경제 지표 좀 알려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좀 바로 잡아주실 만한 거? 뭐 한국인이니까 특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 얘기 좀 해드릴까요? 한국은 옛날부터 순수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출을 잘해야 좋다. 수입은 비용이고 안 좋다. 그래서 수입이 늘면 안 좋다라는 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하. 하지만 미국의 수입은요. 경기 호황의 선행지표입니다. 아, 미국의 수입. 네. 왜 그럴까요?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소비 강대국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통계상에 미국 GDP를 100으로 했을 때 약 한 67%가 소비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이 기초통화를 갖고 자국에 있는 지금 뭐 바이든이 IRA, 뭐 메이드 인 USA만 하겠다 하지만 지난 4, 50년 동안 중국, 인도, 대만, 한국 수많은 전 세계 공장들에서 값싼 물건을 다 수입해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값싼 물건을 풍족하게 쓰고 패권을 유지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럼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 대외적으로 수입을 엄청 늘리겠죠. 그래서 미국의 GDP 안에서 수입이 늘면 그것은 순수출에서는 마이너스겠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국가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소비가 훨씬 더 좋습니다. 또 뭐 셰일 오일 혁명 이후에는 미국의 수출도 좀 많이 늘기는 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미국은 수입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미국은 소비의 국가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수출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좋은 거고 또 수입도 늘어날 때 이게 중간재 성격인지 수출을 늘리기 위한 수입인지도 또 이제 발라서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경제 지표를 잘 등한시하거나 모르는 사람은 수입은 안 좋은 거 아니야? 비용이야? 하지만 경기 불황일 때 오히려 수입이 준다. 경기 불황일 때 수입이 준다. 약간 불황형 흑자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최근 한국에 이런 얘기 듣고 이제 뉴스플로우나 검색을 쭉 해보면 한국 수출이 불황형 흑자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지난달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뭔가 무역 수지가 좀 개선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근데 그 알맹이를 보면 아직은 무역 수지가 좀 개선이 된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혹시 그 경제 지표 중에서 뭐 재미난 건 없습니까? 다 이렇게 경제 지표는 좀 딱딱하고 어렵고. 재미난 거 있죠. 미국은 참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CEO들이 갖고 있는 포지셔닝이 뭘까요? CEO라는. 미국 CEO들의 포지션? 미국 기업의 CEO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기의 경영 성적에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건 되게 도덕적인 CEO. 도덕적인 CEO. 도덕적인 CEO. 일단 미국의 CEO들은 어쨌든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어떤 기업체에 많은 사람들을 거스리고 다루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감도 있고 그런 책임감들의 바탕이 많은 정보들을 누구보다는 먼저 선점할 거다라는 기본적인 포지셔닝이 있죠.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경제가 어떨 건지라고 발표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CEO들만 대상으로 해서 뭘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CEO 뭐 컨피던스 인덱스, CEO 신뢰지수 이런 거. 그게 일반인들이 답변하는 경기 선행지수보다 좀 더 빨리 나타낸다. 미국 경제를. 아무래도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투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먼저 경기를 내다보는 사람들이니까. 맞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사실 세 개는 더 나와 있는데 그 CEO들의 인덱스가 구성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고용지수를 엄청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체들의 고용은 가장 의사결정이 마지막입니다. 의사결정의 마지막. 그러니까 완전 고정비니까. 그렇죠. 대량 해고, 특히 유니언치, 조합이 없는 미국에서도 줄이고 맨 나중에 사람을 줄이는 겁니다. 더구나 최근에 미국에서 트렌드는 한번 사람을 잘렸다가 동일한 사람을 얻기도 힘드니 아예 안 자르는 것도 있어요. 그만큼 고용에 대한 의사는 가장 늦습니다. 그래서 CEO들의 선행, 컨피던스 인덱스 중에 고용지수가 크게 내려가는 것은 저는 완전히 불황신호로 봅니다. 고용에 대한 이것도 서베이, 설문 항목이 따로 있으니까 더 많이 고용을 하실 건가요?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저의 개인적인 노하우입니다.
아, 그러네. 이거 재밌다. 이것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하드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 중에서 소프트 데이터에 들어가는 거네요. 근데 이게 또 선행을 한다. 맞습니다. 경제 지표도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코노미스트인 빈센트 김두원 이코노미스트 통해서 중국 갔다가 미국 갔다가 한국 가서 경제 지표 읽는 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았습니다. 지금 저거는 뭐예요? 저 QR코드는요. QR코드 오른쪽 구석에. 네, 저거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옵니다. 제가 하는 멀티패밀리 오피스. 그럼 거기에 넥스테이지라고 제가 분기마다 하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지난 분기에 했던 동영상이 올라가 있고요. 똑같이 10월 5일 날 대체의 밤이라 그래서 저희 최상욱 작가 이번에 부동산 맡고요. 한대훈 의원 크립토 맡아서 제목이 대체의 밤, 포트폴리오의 대체 자산, 극단에 있는 부동산과 크립토 두 개 다 다루는 시간입니다. 야, 요게 분기별로 하시는? 보통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경제전망, 자산 배분 이런 것까지. 근데 이게 이제 유료 세미나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와이스트를 통해서 오면 엄청난 할인폭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 와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90% 할인? 아니 90% 할인까지는 안 되고. 저희 그런 사람들이에요.